지금 저는 그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보자면 내란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이 어떻게 펼쳐졌던 것인가, 그 원인을 따지고 그 이후에 뭐 수사 처벌로 이어지는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란으로 이제 야기됐던 어떤 상황들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사법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관련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의원들 명의로 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중에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부승찬 의원의 질의,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했던 이 질의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제보는 사실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서 이미 먼저 얘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4월 7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4명의 인물이 만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당시에 권한 대행이었던 시절, 그리고 정상면 전 검찰총장, 이 인물은 윤석열 김건희 결혼식의 뭐 주례다,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여기에 김충식 씨까지 뭐 점심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6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 뭐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주장들이 있다는 게 제보 내용이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라는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법원은 지금 별도 입장이 없어요. 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온 속보인데 오늘 저녁 6시에 퇴근길에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기하겠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뭐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6시 이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상황만 봐도 실제 그 4명의 만남이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 이게 시기도 그렇고요. 예. 4명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정상명도 포함되어 있고 한덕수도 있고요. 예. 조희대도 있고, 더 놀라 김충식이가 있습니다. 이 4사람이 거기서 만나서 이런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사실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서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됐었고, 예. 한덕수가 나간다고 설쳐대고, 이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전원 합의체에 올렸다. 네. 올리고 나서 뭐 소부에 있다가 이게 올라오자마자 올라오던 날 바로 그 판사들 모여서 회의했었고, 그 다음 날 날짜 잡고 그날 바로 뭐 진행해버리고, 그래서 뭐 그 이틀 그 사이에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이게 딱 설명이 되는 거죠. 일반 판사들이 만약에 자기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 그럼 그게 징계 사유인 거잖아요. 예. 대법원장이 만약에 재판에 대해서 이런 예단을 보이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징계를 할 그 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제도가 탄핵인 탄핵제. 거예요. 네. 탄핵이 고위공직자의 징계거든요. 예. 그 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지금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애초에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구성을 보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과정이 다 정치적인 거예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 의혹을 가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윤석열 씨가 임명했고 뭔가 윤석열 씨와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게 기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그 원래 애초에 굉장히 그 기반이 굉장히 그
토대가 약한 겁니다. 약한 거고 헌법상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토대가 약한 어떤 사법부와 관련돼서 입법부가 사법개혁과 관련된 어떤 이제 손을 댄다. 이거는 사실 헌법적으로 타당한 일인 거고 오히려 이러한 이제 그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들이 사법개혁에 더욱더 중요한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행 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말이 되겠지만 지금 그 연일 이어지는 관련된 의혹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제보가 있기 전, 그러니까 4월 7일 날 뭐 만났다 어쨌다 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말씀하신 그 임명권자죠. 당시 대통령에게 일종의 충성 선언을 하고 대법원장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렇죠. 제보가 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이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말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온 국민이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 만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당사자인 한독수 전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고 일절 만난 적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정상명 전 총장은 고교 선후배이기는 하나 일면식이 없고 그리고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아예 모른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사의 대상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 만난 적 없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 법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법관 독립해서 심판한다. 판사가 이렇게 해라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가 한 게 자기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거나 폐기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뽑아줬다 해가 윤석열이 충성을 한 거잖아요. 양심에 따라 하면 돼요. 재판 이재명 재판 보니까 유죄 같으면 양심에 따라 정치권에 손대지 말고 당신들이 한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더 나아가서 뭐 이게 저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게 더 탁대돼서 판사들한테 뭘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해요. 재판보다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그 법원장 회의를 열었잖아요. 법원장 회의가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람들을 모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과 법관들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법원장 회의가 모여서 어떤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외관상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재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반성과 사죄 멘트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장들이 모이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없이 사법부를 흔들지 말고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경고, 저는 약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일종의 위력 과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외관상 이제 의혹을 받는 판결들에 대한 사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는 잘못 알고 있는, 지금 너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럼 주변인이란 분들은 다 법조인들인가요? 법조인들이 많죠. 법조인들 안에서는 그런 자조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법원이라는 게 쉽게 바뀔 수가 없다. 그럼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그런 쉽게 했던 판결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 판결이 외관상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아니 여기 법조인 두 분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뭐요? 소위 말하는 그 정치 검찰들이 뭔가 저지른 각종 비행이나 문제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사과? 그러니까 이거 저기 재심 가도 사실은 무죄 그때 했다고 저기 누구죠? 임은정 징계 먹고 막 그랬잖아요. 무죄가 맞는데도 무죄 구형했다고 징계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렇게 학습한 것 같아요. 김학의 출금 사건 이런 거 봐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과해야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변호사는 사과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사과 너무 잘해요. 제가 너무 잘 알죠. 판사도 그렇고 특히 검사는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면 그래 현철 미안하대 이렇게 받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과도 잘 먹어요. 사과를 좋아하고 경북 사과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 진짜 정확한 지적이신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모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것을 저는 이게 뭐 이 법조인들의 사고 방식 속에 사과는 곧 자백이다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반성이 나오고 개선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뭐 범죄 지금 회유가 됐을 때 예. 합의 본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고 합의 보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절차를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는 거죠. 앞에부터 안 하는데 어떻게 사과까지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 법원에서도 뭐 처리할 때 내용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 중에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패 이걸 재판으로 봤을 때 승패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뭐 중재라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들은 그런 걸 잘 하지만 검사는 거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제 나누는 게 나눈 거 다른데 뭐 나눠야죠. 다른데 뭐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알았어요. 아니 좀 근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법부의 뭐 판사의 되돌아보는 것들이 좀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부지법 폭동 그때 조희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법부 이렇게 앞에 물론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있지만 뒤에는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약간 반성과 성찰의 의미가 그때는 있었거든요. 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싶었어요. 그때는 반성해놓고. 근데 이 맥락 잘 봐야 되는 게요.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 천대엽 아마 행정처장일 겁니다. 그 현장을 찾았었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그 맥락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 했던 얘기는 그때 나왔던 건 뭐냐면 법원의 피해 상황이 얼마인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였어요. 뭐 몇 억 정도의 뭐 피해가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국민들을 살피겠다고 했던 내용도 법원에서 했던 판결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이런 폭동이 났다. 그럼 불만을 일으킨 사람들을 살피겠다라는 얘기로 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서부지법 폭동이 난 이후에 법원 행정처장이 저 말 나온 이후에 대법원장이나 또 다른 판사가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판사들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뭉개고 했던 세월들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 저녁에 6시에 뭐 입장 낸다고 하지만 아이락하겠죠. 뭐가 나올까? 아이락할 거라니까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이락한다. 몇 퍼센트? 그것도 기각할 가능성이 5%도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 기자회견 뭐 이렇게까지 표명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지금 기자회견 아니고요. 퇴근길 입장을 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한참 기다렸는데 그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막 갑자기 커졌냐면 월요일 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기자들 사이에 밭글이 돌아요. 그래서 그 밭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같은 맥락이죠.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취재한 내용 물론 이제 저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승찬 의원실에서 별도의 뭔가 더 추가 취재한 내용이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한 거고 하나 더 얹은 팩트는 윤석열 내란수계에게까지도 그 사실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이고 추가 취재를 통해서 팩트가 조금씩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이틀 동안 그 기자단하고 협의해서 출퇴근 멘트를 이제 열어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불허했다라는 입장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정청래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불허한 적 없다. 그리고 법원이 불허는 그거는 아닌 거고 화요일 날 JTBC에서 보도를 해서 갑자기 이제 그 퇴근 멘트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협의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법원 행정처하고 대법원이 논의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거고 아마도 형태는 퇴근길 멘트를 받는 형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질의응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집에 가면서 마이크 들이대면 이제 간단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런 사실 그러니까 뭐 사실 무근이고 뭐 조금 더 진도 나가면 관련돼서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들 법적 책임 묻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퇴청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평소와 같이 현관에서 촬영과 취재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둘게요는 안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두면 안 되죠. 따라서 이제 6시 이후가 돼야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부 마무리가 되고 우리 김정환 변호사하고 김효성 씨가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좀 짧게 하고 김정환 변호사의 답을 듣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위원 아니다. 지난 시간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 중심으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판사,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를 추천하는 후보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변협도 들어가고 판사 모임도 들어가고 이제 국회가 거기 있었는데 네. 그럼 국회 빼겠다. 네. 민주당 문인석 원내부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거죠. 국회 추천 3인 부분을 빼겠다라는 기사를 저도 어제 봤는데요. 예. 국회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니까 국회 추천 인사와 관련된 그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니까 예. 그러면 아예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구성 자체를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뭐 신뢰를 좀 더 그 준다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요. 단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는 논거들이 예. 과거에는 헌법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거 틀렸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뭐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건 애초에 그래서 제가 좀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의 지명 자체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우리 헌법이 어떤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아니고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법부와 관련된 사법부의 구성에 대한 법원 조직법은 입법 권한, 입법 재량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부에서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거는 당연히 합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지금도 여러 전담 재판부가 존재를 하고 예. 성폭력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국제재판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가 다 있는데 이렇게 어떤 내란과 관련된 형사상 가장 큰 범죄와 관련된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거는 위헌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저는 국회를 빼겠다라는 말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장도 국회 동의 얻어야 되고요. 네. 헌재 재판관도 국회 몫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판사를 뭐 예를 들어 고위직 판사를 특히나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를 담은 의회가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라면 이건 아예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건데 그렇죠.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특별하게 보고 정치적인 무언가 때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면 이렇게 조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계속해서 이걸 주장한다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이거 똑같은 논리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지금 내란 12.3 비상계엄 내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12월 3일 그 밤에 진짜 손을 덜덜덜 떨면서 저한테 장 기자님 제가 김포에서 운전해서 왔는데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많았어요. 그런 시민분들이.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5.18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가져올 충격파는 그때 아시잖아요. 환율이 급등하고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막 폭락하고 경제에 주는 영향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 25부가 직위원 재판부인데 직위원 판사가 거의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을 하고 있죠. 동시에 이 재판부에서는 내란만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경제 사건, 식품 사건 뭐 그리고 또 뭐더라 하나는 뭐 하여튼 3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수십만 건 사건 중에 원오브 댐으로 내란도 다루는 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일이 많으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면서 집중 심리도 안 하고 그럼 이 재판을 언제까지 끌겠다는 겁니까? 맞아요. 빠르게 정리해서 내란을 종식하고 정상국가로 돌아가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내란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가면서 또 이럴 거예요. 피로감이 있다. 대충 여기서 끝내라. 막 이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라는 걸 너무나 뻔히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란을 전담해서 재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 형사 1부부터 30부까지 있으면 31부로 하나 만들자. 그리고 1심 끝나면 항소심, 항소심 끝나면 대법. 가는데 이게 왜 위헌이냐. 이 얘기를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위헌이야 이러고 있으니 이건 몽리죠. 몽리. 예, 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부 마무리하면서 김정환 변호사와 우리 김효성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또 2부에 함께 하실 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